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할 우리 측 열차가 조금 전 6시 40분쯤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남과 북은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400km 구간을 다음 달 5일까지, 그리고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총 18일 동안 공동조사합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우리 열차는 디젤 기관차와 유조차, 발전차, 객차 등 열차 7량으로 구성됐습니다. 열차는 오전 8시 10분쯤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으로 그곳에서 환송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해당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앞으로 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김성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납포 사건 때문에 곧 열릴 예정이던 미러 정상회담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잡힌 회담을 취소할 것이라며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철도와 통신, 전력, 토목 분야의 전문가와 국토부, 통일부 관계자 등 우리 측 조사단 28명은 북한 철도성 관계자들과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18일 동안 경의선 400km 구간, 동해선 800km 구간의 북한 철도를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네, 10년 만에 남측의 열차가 북측의 철도 구간을 달리게 됐습니다. 조금 전 6시 40분쯤에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했고요. 8시가 좀 넘으면 도라산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환송 행사를 한 뒤에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열차가 출발을 한 서울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엽 기자. 우리 조사 열차 예정대로 서울역을 출발해서 현재 도라산역으로 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열차는 20분 전인 오전 6시 40분쯤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이 많은 취재진들은 열차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른 출근 시간인 만큼 일부 시민들이 잠시 멈춰선 채로 열차가 출발한 플랫폼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으로 이동합니다. 네, 조사 열차는 앞으로 1시간쯤 뒤에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환송 행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열차는 오전 8시 10분쯤 도라산역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환송 행사가 진행되는데 먼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공동조사 추진 경과를 보고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축사도 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기관사가 근무 신고를 하는데 이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이 기관사에게 머플러를 씌우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출발한 열차는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로 본격적인 공동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이상엽 기자. 오늘부터 18일 동안 공동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어떤 구간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까? 네, 먼저 개성에서 신의주로 있는 경의선 400km 구간을 달리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로 옵니다. 또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도 보는데 우리 열차가 이 구간을 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이번 공동조사 일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통일부 관계자는 이후 연내 착공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자는 포기할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착공식은 어디서 하는지, 이 가져가는 물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우선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 면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오늘 아침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PM10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대구, 울산이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도 나쁨 수준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중국 내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강 기류가 발생하며 황사가 떨어져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PM10 미세먼지 농도는 흑산도 202 마이크로그램, 대구 145, 전주 12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정체 때문에 황사가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황사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여기에 국내에 축적된 미세먼지가 합쳐지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요일인 모레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이른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70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5명의 피해 할머니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신일 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서 전범 기업을 향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 많던 14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 말에 속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부부만 손으로 작두 같은 또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자르는 도중에 손가락을 잘라버렸지. 여 손가락이 바닥바닥 10원을 띄더라고요. 7살짜리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 그 한국에 갈란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당신들이 데리고 올 때는 언제든지 가고자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차오르는 슬픔을 달래준 건 노래와 말없는 달이 전부였습니다. 울면서 길을 가나 공장을 갔다가 오고 가고 하면서 울면서 바다 건너 산 넘어 정신대로 왔던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달이 밝은 날이면 창문을 열고 달아달아는 창문을 열고 만날 울었죠. 예, 그때 많이 울었지요. 대법원은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소송을 하면서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병환이 깊어 승소 현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재 받고 돈 버는 거 그거밖에는 한이 된 것이 없어요. 일본 사람이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주라고. JTBC 이지혜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갔던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원폭 부상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서야 결론을 보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4년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간 우리 청년들은 고된 작업에 시달렸습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부상까지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금엔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00년. 그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오늘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무척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될 수 있으면 그 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다 잡고 가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군요. 최종 확정 판결까지 18년.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 관계만을 고려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앞서 신일 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도 그랬고 최근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때도 그랬고요.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에 나서고 대항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배상은 물론이고 법정 밖에서 보상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다로 외무상의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이나 대항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처음으로 대항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대항 조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서둘러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차관은 이수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도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단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신일철 주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업들이 이런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로 인정이 되긴 했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또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미쓰비시 중공업은 각국에서 약 300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직접 배상을 기대하지만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판결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미쓰비시 본사나 계열사 등과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의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계열사는 국내 발전소 등과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납품 대가로 미쓰비시에 지급되는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열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세운 세계 회사 주식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또다시 소송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강제 집행 대신 협상을 통한 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신일철 주금도 포스코와 신일철 주금의 합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등 시간적인 문제에 따라 신일철 주금과 직접 협의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등이 비공식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열릴 예정이던 미러 정상회담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납포한 사건 때문입니다. 앞서 이를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경고를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선박들과 선원들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못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해결되는 대로 다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핀란드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양국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회담을 추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일부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선박 납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직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취소 발표 몇 시간 전까지도 미국과 군비 축소와 지역 분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직원이 지인의 수사 내용을 경찰에 확인하려다가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공동위원회가 새해맞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금강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중국 북경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 경제발전 모델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엽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후 계속 금리는 동결이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에 내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수기 치료 기술입니다. 지금은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내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내일 시작이 됩니다. 통신 3사가 12월 1일자로 5G 이동통신 전파를 송출하는데요. 일단 기업에 먼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내년 3월쯤이 돼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1979년 부산과 마산에 내려졌던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어제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 8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진보적 문화예술 운동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민예총 초대 이사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기부금 모집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서 대회 추진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 선보인 태권도 도복 모습 보시겠습니다. 수련복, 경기복 등이 패션쇼 형식으로 어제 공개가 됐는데 국기원은 이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달에 새 도복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남북이 각각 오늘 완료를 합니다. 다음 달에는 상대 측을 방문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또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지역 안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오늘 끝납니다. 도로 개설 작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0년이 넘게 추진은 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경찰 내부 이견 등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자치경찰제입니다. 2주 전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도입 방안 초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심의 의결되는데요.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시범 실시가 될 텐데 역시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5세대 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지만 최근 KT 지사 화재 사건으로 일상이 마비되는 IT 강국의 민낯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상황을 접수하고 법률 상담을 시작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KT 측에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충청도와 남부 전 권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도 아직 관측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제주는 내일까지 대기 중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곳곳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북한도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구 13도, 광주와 창원이 14도로 예상되고 북한은 함흥이 최고 8도, 해주와 개성이 7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8년째)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가 최근 임원을 폭행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건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40일 넘게 이어온 서울사무소 농성도 접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본사 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마치고 나오던 김모 상무를 사무실에 가둬 폭행했습니다.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김 상무를 노린 계획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연락을 받지 않던 노조는 어제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지에 있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주장과 달리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폭행했다는 것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8년째 노사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는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고 이 때문에 회장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다시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폭행 가담자와 입구를 막고 경찰 진입을 방해한 노조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적극적으로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을 해친다는 논란 때문에 멈췄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내년 2월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구간 중에 절반 정도를 목장지대로 돌아가도록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자연을 해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를 잇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지난 8월 초입니다. 2.94km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삼나무 900여 그루를 잘라냈고 앞으로 1,500그루를 더 잘라낼 계획이 알려지며 환경에선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멈춘 2달여 동안 제주도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대안은 세 구간으로 쪼개 일부를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구간은 삼나무림을 보존해 중앙 분리대로 쓰고 한쪽 차선은 목장 부지로 우회시키기로 했습니다. 우회로 조성이 어려운 1구간은 도로 너비를 2m가량 줄이고 이미 벌채가 진행된 3구간은 추가로 배원해 예정대로 길을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나무림 훼손 면적이 당초 예상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제주도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도로 확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원에는 면적을 줄였다 뿐이지 결국 도로는 그대로 나게 돼 있고 제주도는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해
당초 예정된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이 바뀌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채팅앱에서 만난 또래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성 B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여성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B씨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땐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없애는 이른바 김성수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 찬성, 2명 기권,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징역 기준을 3년이 아닌 5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의 이름을 따온 김성수법도 통과됐습니다. 김 씨가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이 의무였지만 김성수법이 통과되면서 의무가 아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 60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이 붙은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을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안은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음주 네.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됐는데 현행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윤창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기존에 또 이러한 그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 처벌 수준을 상향시켰다. 기존의 그런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시켰을 경우에는요,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네.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처벌 수준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요, 그 현행 법정형보다 더 상향시켜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네. 당초 국회에 발의됐던 원안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 지금 상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결국에는 서민들만 실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또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들 또는 환자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이번 또 국회의 법 개정 그리고 또 법률안 통과의 어떤 그 취지 또는 그 고민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인기가 없는 발언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살인죄의 법정형이 현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살인죄는 고의범입니다. 네. 즉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법정형이 그 정도 수준인데 위험운전 치사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고의범이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라 본질은 과실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아니면 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런 법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게 감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집행유예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행 규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요. 법정형을 설령 5년 이하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무조건 5년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감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심신미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그 장량 감경, 좀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감경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면은 판사 재량으로 감경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반이 감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번에 그 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하지만 음주운전의 어떤 여러 가지 심각성,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분들의 생각은 음주운전도 그냥 뭐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이건 살인이다, 뭐 이런 인식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실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사실 그 고의에 준하는 거 아니냐. 술을 마시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따질 때 과실이지만 사실상 고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네. 그런 그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음주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취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통사고 발생의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사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과실의 정도를 따져야 되는데, 또 사정이 발생하면 그런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법정형의 하한선을 좀 낮춘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수준도 이루어졌고, 그런데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그 인식이 더 커지지 않고 또 음주운전이 좀 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처벌 수준을 다시 높이자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 김성수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 이른바 김성수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조항을 없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그 필요적 감경이었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으로 볼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심신미약의 경우에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따라서 판사의 재량이 이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구조의 규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법관이 심신미약에 의한 그런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일반법인 형법에 이러한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이번에 통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성폭력 범죄의 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죄목이 포함된 건 아니고 역시 이 법의 규정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새롭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좀 더 생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은요, 이제 그 동의 없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네.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이제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 임대하는 경우에 처벌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두 가지 행위 유형이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촬영자예요. 네. 촬영자가 나중에 촬영을 할 때 동의 없이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고 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애초에는 이제 그 촬영한 사람이 유포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그걸 몰래 입수해서 유포했거나 아니면 나 이거 유포 안 할게, 나만 볼게라고 가지고 있다가 유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은 이러한 행위 유형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동의를 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을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은 11월 30일, 바로 오늘입니다. 벼락치기 심사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까지 끝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하느라 이처럼 위헌과 위법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되는 것일까? 이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JTBC 취재팀이 예산 심사 소위 회의장 안팎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 무렵까지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이어집니다. 야당의 양보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단 이라도 삭감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는요. 예산안 통보지 예산안 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일자리에 대한 여야 간의 지금 아주 뜨거운 논쟁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는 삭감이 곤란하다고 같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곤혹스럽습니다. 각 당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방향하고 다른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속도가 기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공무원들은 언제 퇴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속 부처의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죠, 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항상 익숙한 거죠. 뭐. 이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요. 의원 보좌진도 밤샘 대기 중입니다. 대응 자료 같은 거 챙겨드리고 저쪽에 논리에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당번을 정해 교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뭐 전략회의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닙니다. 인수인계입니다. 네? 인수인계? 어떤 인수인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워낙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보다 이제 서포트하기 힘드니까요. 새벽 늦게 끝난 예결 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좀 줄이고 결론만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설명하시고 심지어 강의하시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공무원들은 예산 심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제는 자정 정도까지 있다가 저희 순서가 아직 안 돼서 그때 들어갔습니다. 다 뭐 하는 거니까요. 저희 괜찮습니다. 고성과 막말 논란에 반복되는 파행까지 뒤늦게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이렇게 잠깐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예결 소위는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하지만 올해도 제때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중요한 시험의 경우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거의 감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공정성을 위해서죠. 그런데 임용고시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는 시험, 매해 4만 명이 응시를 하는데 시험 관리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험의 출제진 일부가 합숙 기간에 교수가 되기 위한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외출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이런 중요한 시험의 출제진이 나가도 되는 것인가 논란도 되고 있고 외출을 허가하는 모호한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연구원 A씨는 이달 초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 출제진으로 뽑혔습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이를 평가하는 역할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제진은 3주 동안 외부 접촉이 통제된 곳에서 합숙을 하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합숙 기간 연구원 A씨는 자신의 교수 임용을 위해
15시간 동안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새벽 6시에 출발해 밤 9시에 돌아왔습니다. 면접 시간은 2시간가량 됐습니다. 합숙 장소에서 부산대까지는 약 400km, 차로 5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문제 정도에 대한 힌트만 누구 이론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말만 있어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JTBC 취재 결과 교수 임용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한 사람은 A 연구원 외에도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평가원 측은 이 출제진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제진의 이 같은 외출에 대해 평가원 측은 긴급한 사안이라는 출제위원장의 판단이 있어 정당한 사유였고 별도의 보안 요원도 따라갔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사립 유치원들이 어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법들이 통과가 되면 폐원을 결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 3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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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000명, 경찰 추산 3,000여 명이 유치원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며 국가가 사용료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자영업처럼 100% 자기가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공식 협상단을 구성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가 묵살되면 즉각 폐원을 결의하겠다며 단체로 인가증을 찢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어제 걸기대회에는 일부 학부모들도 참석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건 안 되겠지만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총연합회 측은 학부모들의 참여로 비판 여론이 돌아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기대회에 앞서 총연합회가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유총은 한 유치원의 개별 행동이었을 뿐이며 일부 지회에선 강제 동원을 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사립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지금 뺀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계속해서 당내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여당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곧 자체 법안을 낼 테니 함께 논의하자며 통과를 막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초안에는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장 유치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발표를 미룬 채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오늘로 공개를 미뤘습니다. 시간 끄는 게 아니냐는 말에는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유총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질질 끈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고. 갈등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볼지 사유재산으로 볼지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배려해 일부 항목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은 사유재산이니 시설 이용료를 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달 3일 열릴 교육위 회의까지 입장차가 좁혀질지 의문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아이들 급식을 놓고 학교와 납품업체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중지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도 전해드렸었죠. 이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받은 수수료가 161억 원이라고 합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넉 달 전 수도권의 한 급식 납품업체가 초등학교에 배달한 냉동 고구마 파이입니다. 손으로 누르자 내용물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녹았다라는 거는 그 흐름 어디에선가 상온에 방치가 됐던지 그 온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녹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그거 했을 때. 며칠 뒤에는 녹았다가 다시 얼어 성에가 낀 홍시도 배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해 납품한 이 업체는 알고 보니 학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AT는 유통 불량과 같은 민원에 대해선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도록 아무것도 몇 년 동안 안 했었고. 정부가 학교 급식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AT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켰지만 학교와 식품업체 간의 유착도 여전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 교육청은 식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250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100만 원 이하를 수수해 적발된 270여 명은 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AT가 학교 급식 입찰뿐만 아니라 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AT가 학교와 급식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61억 원에 달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G20 정상회의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재윤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체코 일정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첫 일정으로 국립역사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 준비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동포들과도 만납니다. 아르헨티나 방문 기간 중엔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엔 한미 정상회담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년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한때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직 운전기사 김모 씨가 경기도 관련 단체의 대표로 채용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대표 자리에 이름을 올린 시점은 경찰에 소환되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비영리 센터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가 지난달 11일 이곳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채용 공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외지 사람인데 그냥 낙하산처럼 툭 떨어진 거죠. 그래서 되게 의아해했어요. 해당 센터는 노약자 등을 위해 콜택시를 운영합니다. 전체 운영비의 90%를 가평군이, 나머지 10%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시점은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수원지검도 그제 김 씨를 불러 채용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을 만나 10월엔 임시로 근무하다 이번 달에 정식 절차를 밟아 센터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로 있었고 그런 활동했으니 기대는 하죠. 기대치가 누구라도 있죠. 그 무슨 일이든 앞으로 내가 뭐 직장이나 뭐라도 기대하는.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김 씨의 채용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죄의 마음, 깊이 머리 숙여서와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10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력이 남아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입당하는 시점이니만큼 다시 한번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참여한 걸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정치 실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이 머리 숙여서 당 대표에 도전할 거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지만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의 입당으로 인해 한국당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한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는 내년 2월 말이 유력합니다. 현재 당 대표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인사는 정우택 의원,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태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31년 전 어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북한 공작원 김연희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의구심과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두환 씨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칼 858기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잔해도 공개했습니다.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자 주변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였습니다.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 씨 집 앞에서 추모제가 열린 건 사건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7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남편 곁으로 가면 남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승객 115명을 태운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은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김연희가 붙잡히면서 테러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보 불안감 등을 부추기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추모제에선 사고 지역에서 발견된 칼기 잔해로 추정되는 부품도 공개됐습니다. 비행기의 착륙바퀴 부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품 위에 헌화한 가족들은 전 씨에게 항의서 전달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를 한 데 이어서 수입차 관세 폭탄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GM이 미국의 공장문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트럭 산업이 성공했던 것은 수입 소형 트럭에 25% 관세를 매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000여 명의 인력 감축 등 국내외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GM에 보조금 전액 삭감 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하루 만에 수입차 관세 폭탄을 언급한 겁니다. 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미시간주 등은 공화당의 핵심 지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흔들리는 표심을 잡기 위해 GM의 채찍과 당근으로 유인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인상이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미국 내 제조업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관세를 매긴다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7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차 관세 폭탄 얘기가 나오면 우리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대상에 한국산 차가 포함이 된다면 연간 손실은 2조 9천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배석한 실무진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는 약 2조 8,900억 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거둔 순이익의 70% 수준입니다. 25%라는 거는 마진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현지에서 경쟁이 안 되겠죠. 국내 수출 차량의 3분의 1가량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60만 대, 한국 GM도 13만 대입니다.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가뜩이나 실적이 추락한 현대차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GM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GM 본사가 내놓은 공장 폐쇄 계획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해외 공장 2곳이 포함돼 있는데 일각에선 한국 공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개막한 자동차 쇼 현장에서 우리나라 신차가 소개가 됐는데 홍보대사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함성이 터져 나오는 콘서트장이 화면 가득 펼쳐지더니 방탄소년단이 현대차의 새 8인승 차를 영어로 소개합니다. All New Hyundai. 이날 한국에서 첫 예약 판매를 시작한 차인데 공개 행사는 미국 LA 오토쇼에서 한 겁니다. 이번 미국 콘서트 투어에서 25만 명 넘게 모은 방탄소년단을 홍보대사로 내세웠습니다. 펠리세이드라는 차 이름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닷가 주택지에서 땄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공을 들인 건 미국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현대차 판매량은 2년째 줄어들고 있는데 SUV만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아차 역시 대표적인 수출차인 소울의 가솔린과 전기차 새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주 내놓은 대형 세단 제네시스 G90도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쓰던 EQ라는 이름 대신 미국 등지에서 쓰는 G90로 바꾼 겁니다. 내년 상반기 G90를 내놓을 해외 첫 시장도 미국입니다. 소울을 시작으로 내년 여름까지 신형차들이 잇따라 미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인데 수출 성적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떨어진 정도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은 5년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아마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값 하락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단지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피하면서 올 들어 가격이 급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 중개업소를 찾는 구매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매가 안 되죠. 형성이 안 되지, 형성이. 아니, 뭐 내렸다더라고. 다 내렸지. 한 1억씩 이렇게 다 내렸어요. 한국감정원의 조사로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5% 떨어졌습니다. 0.02% 내렸던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도 늘었습니다. 지난주엔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만 내렸는데 이번 주엔 절반이 넘는 14개 구의 아파트값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올 들어 가격이 급등했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내렸고 서초, 송파, 강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강남권 4개 구의 평균 하락폭은 2013년 8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큽니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리도 오름세를 타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가혹한 겨울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난방을 위한 연탄 또 등유를 마음껏 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계동 양지마을에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자, 출발. 저마다 지게를 지고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걷습니다. 연탄이 집 창고마다 가지런히 채워집니다. 좁은 길로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게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 잔당 3.6kg짜리 연탄을 손과 지게까지 써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집마다 150장씩 배달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엔 가구당 200장씩 제공됐지만 올해는 150장으로 줄었습니다. 한 이틀 떼고 나면 연탄 몇 장이 남았나 하고 연탄 세우고 이거 불안해서 작년서부터는 조금 기미 갈 것 같더니 아주 금년에 와서는 영 연탄을 안 주는 거야. 정부가 최근 연탄 도매 가격을 19.6% 인상하면서 한 장당 105원이 올랐습니다. 기부액도 지난해에 비해 2억 원가량 줄면서 당장 12월부터 나눠줄 연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지금 4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다가올 12월 또 1월 혹한기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지마을 옆 희망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해 지붕을 단열재로 덮고 타이어까지 올려뒀습니다. 하지만 골목길 곳곳에 설치한 연탄 보관함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탄차가 비었네요. 예. 연탄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라 아끼다 보니 방은 맹골입니다. 방에 이거 있잖아 고깃집. 고깃집. 그거 이어놓고 길렀는데 밑에는 뜻인데 우페 쉬니까 고기가 다 죽어. 다 얼어 죽어버렸어. 에너지 빈곤층들이 많이 의존하는 난방용 등유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이달 초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등유는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리터당 800원대였던 등유값은 최근 1,000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주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 드럼통들만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난방용 등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직 사지 못한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이렇게 창문마다 붙어있는 단열재도 보이고 나름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다 보니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춥게 느껴집니다. 권모 할머니는 지난해 기부받은 등유를 아직도 사용합니다. 물을 끓일 때만 보일러를 틀기 때문입니다. 약값하고 이제 겨울에는 기름값하고 올라가지고 좀 더 불안하시죠? 도움을 장난같이 좀 줄지. 할머니는 장애인인 딸 명의로 등유를 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엔 14만 5천 원이 들어있지만 등유 한 드럼을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모자르면 저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보태서 해야 된다고. 정부는 지난달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들었어요. 네. 그 전화번호 좀 하나 해줘봐. 전화번호. 응, 써줘. 하나 써주면. 제가 지금 몰라서 찾아가지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700여 명이 살고 있는 과천 꿀벌 마을입니다. 추워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방 안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도 연탄을 쉽게 떼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없은 게 잠깐만. 열었어 지금. 이웃들에게 빌린 연탄도 이제 8장만 남았습니다. 이미 해가 뜬 아침인데 이 안의 온도는 아직 영하입니다. 이곳에 사는 할머니는 오늘 하루 연탄 4장으로 버텨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혜성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이 정상회의도 회의지만 이 기간 있을 굵직굵직한 양자회담들, 미중회담도 그렇고요. 한미회담 역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을 해줬던 백악관이 이번 회담이 약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약식 한미 정상회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은 풀 어사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풀 어사이드 회담은 격식이 갖춰진 형식이 아니라 회담장을 빠져나와서 회담장 옆에서 갖는 일종의 약식 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왜 이처럼 격식이 낮아진, 그러니까 격화됐는지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별로 없고 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 약식으로 회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통역만 대동하고 배석자 없는 정상회담을 백악관이 제안했고 회담의 형식과 시간, 장소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전용기로 아르헨티나로 향하다가 기체 결함으로 독일 쾰른에 비상 착륙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아르헨티나 현지 시간으로 30일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식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 등을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도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소식도 보면 서울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모집 공고가 오늘 나온다고요? 네, 서민층들 관심 많은 사안일 텐데요. 일단 대상은 신규 공급되는 구로구 항동지구 359세대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 남은 물량 215세대 등 총 574세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지역 11개 지구에 마련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특별 공급 물량이 먼저 진행되고요. 일반 공급은 서울시 사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기 탁해, 남부왕사, 그리고 내일 스모그 유입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전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수치가 평소의 3배 가까이 치솟은 곳도 있는데요. 거기에 남부지방과 제주에 황사까지 관측되고 있어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됩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대체 언제쯤 공기가 깨끗해질까요? 밤하늘에 별 대신 먼지가 수놓아져 있다. 자전거 타고 등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지구 공기청정기가 발명됐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깜깜한 하늘만큼 마음도 답답한데요. 불편하셔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할 우리 측 조사단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지금쯤 도라산역에 거의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후에 환송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의 철도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도라산역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시 40분에 서울역을 출발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도착했을 것 같고요. 네. 도라산역에서 환송식이 열리고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북한의 철도를 따라서 달리게 되는 겁니다. 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 합의에 따르면은 네.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응원하러 간다. 네. 그래서 그 신의주까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를 한번 점검한 바 있고요. 네,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예정대로 8시 10분 정각에 도라산역으로 우리 조사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시 40분에 서울역을 출발했고요. 이곳 도라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앞서서 임진강역에 도착을 해서 신분 확인을 하고 도라산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시 10분부터 환송식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8시 40분까지 대략 행사가 끝나고 8시 50분쯤에 열차가 북한 철도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2007년에 14 정상회담으로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신의주까지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라산, 저기 지금 기차 도착하는 도라산역에서부터 북한의 판문점역까지 1년 동안 화물 열차가 주 5회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이 1년 동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북핵 문제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결국 남북 관계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철도도 중단되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 열차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잠시 후면은 북한 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열차가 이제 기관차가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판문점역에 도착하면 거기서 북한의 기관차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 체제나 뭐 이 통신 체제가 다 달라가지고 우리 기차가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북한의 기관차 끌고 가고, 우리 기차에다 뒤편에다가 북한의 기차를 또 열차를 3편을 또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거기 이제 북측 요원들이 이제 타겠죠. 우리는 이제 6량을 끌고 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판문점에서부터 저기 그 압록강 신의주까지 갑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도라산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6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조사 열차가 조금 전에 8시 10분 정각에 도라산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라산역에서 우리 조사단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지금 악수를 서로 나누고 있고요. 정동영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 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의 축사가 진행이 되고 또 기념 촬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단이 다시 열차에 탑승을 하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열차는 바뀌는 거죠? 기관차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는 이제 통신이나 신호 체제가 달라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현장 모습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그 공동 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원들이 28명이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직원도 계시고요. 전문가들이 이제 많으시겠죠. 국토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기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물도 많이 싣고 갑니다. 물도 식수도 싣고 가고, 그다음에 이 6량 중에는 침대 칸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호텔 겸 기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하는 것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철도의 침묵이라는 게 이게 철도 간격을 유지해서 철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무게를 견뎌내고, 근데 침묵 상태나 그다음에 이제 터널이나 교량이나 그다음에 레일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제 점검을 하고, 가는 내내 이제 계속 이제 북측의 조사단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구간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뭘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가는 거죠. 네, 12월 5일까지 일단 경의선 구간 400km를 점검을 하게 되고요.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점검하게 되는데,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르는 그 구간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열차가 달리게 되는 건 우리 아닙니까? 열차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1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우리 기차가 한번 신의주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신의주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서해 쪽에
경의선 철도는 400km, 그 동해선 철도는 800km, 거의 2배나 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혀 있죠. 그 원산에서부터 그 나진까지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국토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2배나 되는데 경의선 구간은 6일 동안, 그 다음에 동해선 구간은 10일 동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신의주로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서 네. 거기서 이제 이 동해 쪽으로 그 구간은 본래 조사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원산 쪽으로 가서 원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안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안변에서부터 금강산까지는 북한 측 요청에 의해서 버스로 기차를 안 타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변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나진까지 갔다가 거기서 나진에서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평양 그리고 개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총 28일이죠. 네. 18일 동안 18일. 진행이 됩니다. 네, 18일 동안. 이번 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구가 되고 네. 보수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한 시속 100km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시속 100km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20km밖에 못 달리는 구간이 대부분이고요. 아하. 그래도 철도가 괜찮은 게 평양에서 원산 거쳐서 나진 쪽으로 가는 게 김정은이 가끔 그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40km 정도는 간대요.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가 제일 이제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도 그렇게 여의치는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40km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60에서 80km로 올려주는 것을 우리 정부는 계획하고 있고요. 철도 현대화 차원인데 네. 북한은 아예 그 KTX처럼 고속철로 깔아달라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철도 현대화 수준이면 46조 원 정도 들고요. 거기다가 고속철로 깔려면 13조 원이 네. 더 들어서 비용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예산으로 다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국제 컨소시엄 같은 걸 형성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철도가 이렇게 못 달리는 거는 철도도 안 좋죠. 침목,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자칫하면 탈선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기관차도 불량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전기로 가는 전기차인데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전기 끊어지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좀 가고 그리고 전기의 질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도를 연결해주고 빨리 달리게 하려면 전기 문제도 해결이 돼야 이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부분이었고 특히 기름이었잖아요. 이번 조사 열차에도 유조차가 같이 따라 붙게 되는데 5만 5천 리터의 기름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대북 제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한시적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동했던 거는 북미 간에는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데 남북 관계만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이 좀 불편해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유엔 사령부라는 게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중대로 사실 8월 달에 조사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계측 장비 중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이 있는데 그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는 북한 쪽에 못 들어가게 또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선뜻 이제 응했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 늦게 이제 다시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공동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공동조사가 잘 진행이 되면 실제로 뭐 복구 작업이라든지 보수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북 제재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미 워킹그룹이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철도 착공식까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간다는 건데 왜냐하면 상징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착공식 자체도 미국의 양해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조사만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허용된 거고 실제 작업이 들어가려면 또 다시 허용이 또 면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는 실제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철도 조사 작업을 하고 추가 조사를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실제 공사는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기초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그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통일의 준비 사업이고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라산역에서 잠시 후에 환송식이 시작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열차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공동조사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발암물질에 노출됐던 생산라인 노동자들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처음으로 생산라인이 아닌 곳에서 일한 노동자에게도 이 같은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모 씨는 만 18세였던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 입사했습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불량품을 수거하고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분석실 등에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생산 라인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6년째 되던 해 정 씨는 급성 골수형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걸리기가 어려운 병이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빨리 나아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분석실 등에선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법원은 정 씨가 웨이퍼를 수거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생산 라인에 수시로 출입하고 오랫동안 체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근무 전엔 건강에 이상이 없고 가족 병력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백악관 복도에 붉은색 원뿔 모양의 틀이 40개를 줄 세웠습니다. 멜라니아는 붉은색이 용기와 용맹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온라인에선 각종 패러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중앙관저에서 동쪽 별관 이스트 윙으로 가는 복도입니다. 온통 붉은색인 트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크리스마스 장식 영상입니다. 1929년 당시 후보 대통령의 부인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이후 매년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장식하는 게 전통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붉은색 때문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Hello, it is First Lady Melania Trump. Look at my trees, soaked in blood. 자동차 세차장의 빨간색 걸레와 트리를 비교하기도 했고 흰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시녀들이 나오는 TV 드라마 같다며 나무마다 흰 모자를 합성한 사진도 나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에 대해 빨간색은 용기와 용맹을 상징한다며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나는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멜라니아 여사의 외로운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거나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 백악관에서 살고 있다는 암시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한 저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현지 시간 28일 새벽에 났는데요. 집안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타는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집 전체로 번진 불은 1,100제곱미터에 이르는 저택을 집어삼키고 인근 도로까지 번졌는데요. 거센 불길 때문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7살 여자아이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릴 땐 안전을 위해 뒷차에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요.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아이는 현재 혼수 상태인데요. 스쿨버스 운전자는 평소에도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가 이 정지 신호를 무시해서 위험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쿨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멈춰서면 양방향 도로의 모든 차가 멈춰야 한다는 법까지 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법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보석 가게 직원이 무장강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보석 가게입니다. 무장강도들이 창을 깨고 침입을 시도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게 안에 있던 직원도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이번엔 다른 강도가 총을 겨누며 다시 침입을 시도하지만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놀란 강도들 직원의 기세에 눌려 결국 후퇴를 선택했는데요. 직원이 강도를 물리친 칼은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장식용 칼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예술가가 흉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칼에 찔려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천사는 10만 개의 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평범한 부엌 칼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칼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리버풀의 한 성당 밖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충청도와 남부 전 권역에 미세먼지주의보 발효 중이고 오늘 서울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평균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아직 황사도 관측되고 있죠.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제주는 내일까지 대기 중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곳곳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5도 가리키고요. 북한 지역도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구 13도, 또 광주와 창원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최고 8도, 해주와 개성이 7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할 우리 측 조사 열차가 오늘 새벽 서울역을 출발해 조금 전 8시 10분 도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각 도라산역에서는 환송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 50분쯤 우리 열차는 북쪽으로 향하고 북측 판문역에 도착하면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 오늘부터 총 18일 동안 공동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은 대항 조치를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해당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1년 만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오를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국회에서 마쳐야 하는 오늘, 규정된 기한은 올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소위가 파행 끝에 정상화되긴 했지만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예년보다 더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